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120페이지부터 있는 3-3-4, 그러니까 3-3단원의 마지막인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시간에 배웠던 3-3-3 서민문화의 발달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이 당시 새로운 학문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단원이 떨어져 나와서 보도록 할 거고, 중국에서는 어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본에서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면 되겠고, 중국, 명나라, 특히 명나라는 말기였기 때문에 청나라 중심, 조선 후기, 그리고 일본 에도 막부 시기에 발달했던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보는 단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당시 동아시아사를 장악하고 있던 문화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무슨 문화? 성리학 또는 주자학이라고 불리던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국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중요시됐던 문화였는데, 이러한 학문에, 성리학이라는 학문, 주자학이라는 학문에 반발을 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상단을 보면 청대 걸륭제의 명으로, 걸륭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왕이잖아요. 강희, 옹정, 걸륭. 중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꼽히는 요 3명, 130년 동안이나 무려 이 세 사람이서 청나라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청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요 3명. 근데 이 걸륭제 때 걸륭제가 명령을 내려서 편찬한 사고전서라고 하는 서적이 있다는 거죠. 당시의 모든 서적을 경전, 그리고 역사, 사상, 문집, 보통 뭐라고 하냐면 경전, 경, 사, 자, 집이라고 해서 요거를 모두 모아서 편찬한 모든 책이다. 총서다. 청이 이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전서를 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고전서. 걸륭제를 상징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청나라 걸륭제 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명청부터 역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청대 학문. 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학문은 누가 뭐래도 성리학. 관학이 국가잖아요. 관청할 때 관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관학인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 공론화된, 이 빌공자거든요. 비어있는 얘기만 계속하는 관학에 대한 성리학. 뭐 필요한 거는 과거 시험 보려고 딸딸딸 외우는 시험이다. 이게 뭐냐, 학문이냐? 비판받고. 양명학 기억나요? 누가 만들었죠? 왕수인이라는, 왕양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특징이 심증리, 성리학은 성증리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지행합인. 요런 걸 내세웠던 양명학인데, 이 양명학이 청나라에 오면서 비판을 받아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실질적인 일과 전혀 무관한 학문 아니냐, 비어있다 학문이, 이런 비판을 받게 됐고, 그래서 청나라부터는 이 성리학과 함께 양명학이 비판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진짜 필요한 문학들, 필요한 학문들이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농학, 지리학, 역법 등이었고, 이런 것들을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익이 되는, 이용한다라는 경세 치용의 학문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청공괴물이라는 책이에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다른 그림이 실려 있죠. 깨끗한 화질의 그림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이런 학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요거예요. 청나라 때 발전했던 고증학이에요. 고증학. 대표적인 인물은 전에도 나왔던 고현무, 황조이. 이들이 연구했던 것은 유교 경전과 금성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에 입각한 연구를 한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그래서 고증학이라고 부른다고요. 고증학, 고현무, 황정희의 고증학.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대 고증학.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 청대 고증학에 대한 자료인데 문제를 보면 밑줄 친 기역 이거잖아요. 기역이 어떤 학문을 비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밑줄 친 니은 이거잖아요. 강조하는 학문 방법을 교과서 본문에서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쭉 읽어보면 역사적 사건과 흔적들은 칭송할 것도 담고 있고 비난할 것도 담고 있다. 과거에 지냈던 이것들은 뭐 괜찮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하니 역사를 읽는 사람들도 억지로 문법,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이론적 틀을 세우거나 멋대로 더하거나 덜어서 찬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건과 흔적의 사실 여부를 상고함에 있어서 연도를 날줄로 삼고 사건을 시줄로 삼아 날줄로 삼고 시줄로 삼아 분류하여 배치하거나 모아서 차례를 정하고 기록에 갖고 다른 및 보고 들은 것의 어긋남과 합취됨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분석하여 의심을 없게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의 길은 공허한 사변에서 구하는 것이 사실에서 추구하는 것만 못하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학문의 길은 공허한 사변에서 구하는 것보다 사실에서 추구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찬양과 비난을 논의하는 것은 모두 공허한 말뿐이다.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를 읽는 사람이 상고하고 따지는 목적은 모두 거기서 그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왕명성이 쓴 17사상각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억지로 이론적 틀 세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의미와 뜻을 바꿔가지고 찬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학문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그 사설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송나라 때 주의, 바로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주석을 달았죠. 사서, 집주. 근데 주석은 해석은 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사서에 대한 이런 쿵 저런 쿵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억지로 이론적 틀을 세워서 멋대로 더하거나 덜어내서 찬양하거나 비난한다는 거예요. 주관과 편견이 들어있으며 사변적,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 2번 밑줄 친 니은에 고증학에서 강조하는 학문 방법이다. 요거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를 읽는 사람이 상고하고 따지는 몫은 모두 거기서 그저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뜻하는 거 실사구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경세치용이나 실사구시 전부 다 우리 조선으로 오면 한국으로 넘어오면 조선에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경세치용, 이용, 후생, 실사구시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청나라 때 고증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한 해석 넣지 말고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를 연구하자라는 거고 이런 고증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현무, 황종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고증학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을 청나라 정부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 사고, 전서. 누가 있다고? 걸륭제가 있다고요. 아, 그러면 당시 요거는 사실 누구랑 같이 보면 좋냐면 옹정제 네. 교과서 97페이지 보면 사고력 키우기 나 보면 대의강미록이라고 해서 대의강미록 그래서 옹정제가 쓴 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면 어찌 태어난 곳이 중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여진족 이제 강희제 때부터는 여진족을 만주족이라고 부르겠는데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주족이라고 이름 바꾼 여진족은 오랑캐인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한테 힘에 굴복해가지고 지금 억지로 지배받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성리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지나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문자의 옥이라고 해서 이 시대 때 이제 글자를 쓰거나 책에 여진족, 바로 만주족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쓰면 처벌을 막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옹정제와 같은 황제는 대의강미록에 나와 있듯이 본인들의 문화, 문명이 한족 못지 않다. 너네들이 어떻게 태어난 곳을 따져서 중하고 오랑캐를 구별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걸륭제 때는 이제는 아예 너네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책들도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서 문자의 옥을 당할 만큼, 여기 옥은 옥사하다, 그 갇히다 뭐 그런 뜻인데 고생을 한다는 거죠. 글자를 잘못 썼다가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고전서는 그런 주관적인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경전, 역사, 사상, 문학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증적으로 연구할래야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벗어나지 않으니까. 고증학 중요하니까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순으로 발전하는 발전 순서 안에 있기 때문에 고증학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뒤로 19세기 가면 대외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제 자꾸만 유럽 세력들이 무역하자고 문을 두드렸고 결국 1840년에 아편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위기를 당하게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 공양학, 우리 교과서에 설명 나와 있죠. 육아의 경전인 춘추의 해설서 가운데 공양전을 정통이라고 인식하는 학문인데, 이 공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실을 비판하고 계획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장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 대단원 보면 4단원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할 때 이제 근대화하기 위한, 중국도 말해 우리나라에 동학농민 운동국도 같은 것도 겪었고 갑신정변 같은 것도, 갑오개혁 같은 것도 겪게 돼요. 근데 그런 갑신정변, 갑오개혁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이 벌어지니 그 운동이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변법자강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한자 그대로 쓰면 강유위고 중국 발음으로 발음하면 캉유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캉유웨이라는 사람이 했던 변법자강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법자강운동과 공양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음 단원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요. 넘겨서 조선을 보면 조선 후기의 학문은 일단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성리학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성리학의 영향이.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질 만도 했어요. 왜? 전쟁 겪었으니까. 임진왜란, 병자, 호란 겪으면서 사실 유교적 지서가 무너졌어야 돼요. 성리학적 지서가 완전 무너져야 정상이죠. 지배층들 사실상 전쟁에 패배하고 막 항복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배층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리학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유교적 질서의 예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주 예를 강조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예속 논쟁이에요. 그래서 주자학의 사실상 종교화, 형식화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속 논쟁 잠깐 화면 가져왔으니까 좀 보면, 자, 예속 논쟁 두 번에 걸쳐서 했죠. 1차 예속, 아이고, 뭐야. 1차 예송, 2차 예송이 있는데 1차 예송 때는 1659년 기해년에 벌어졌던 기해송이고, 효종이 승하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계모였던 자이조대비의 상복 문제로 기년선 1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송시열과 허목이 서인과 남인을 대표해서 싸운 사건이죠. 효종은 차남이다, 주례에서 천하 동래, 천하의 모든 예는 같다는 원칙으로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왜냐면 차남은 1년 입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남이는 효종은 국왕이다. 어떻게 왕과 사대부가 같이 예를 하느냐? 얘가 다르다. 때문에 차남이어도 장남과 같은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다가 처음에는 서인이 이겼고 이거 화면이 지금 뭔가 배치 잘못됐나봐요. 다시 또 버리게 돼요. 그게 2차 갑인예송 1674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때 누가 죽었냐면 효종도 아까 죽었잖아요. 기예송은 효종이 죽었던 거고 갑인예송은 그의 부인이었던 인선황후가 죽었는데 그의 시어머니인 조대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을 가지고 또다시 다툼을 벌입니다. 서인 측에서는 인선왕후는 둘째 며느리니까 주자 가례에 따라서 대공이 9개월이라는 뜻이거든요. 9개월 동안 상복 입어야 된다 라고 했지만 반대로 허목은 경국대전에 따르면 큰 며느리든 둘째 며느리든 모두 기년을 사용한다. 우리 왕 효종이 죽은 다음에 현종이 왕이었거든요. 임금님도 어머니 상을 1년 동안 치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해서 이걸 주장했고 결국 남인이 여기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는 이때부터 예송 논쟁 이후에 분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 이후로 환국 정치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탕평 정치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송 논쟁이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자 성리학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어야 맞아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한 비판이 너무 약했어요. 성리학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 뒤에부터 나온 거는 성리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비판 또는 대안으로 제시가 됐지만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도 이 성리학이 가장 공고한, 가장 강력한 사상으로서 지배를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저항들이에요. 예를 들면 17세기에는 정제두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양명학을 받아들입니다. 기억나죠? 왕양명, 왕수인, 지행합일, 심증리 받아들이는데 이 정제두가 퇴직한 관료였고 어디서 제자들을 기르냐면 강화도에서 제자를 길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을 강화도의 학파, 강화학파라고 부르고 그의 제자들이 소론들이에요.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 조선의 정치는 노론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흡했다. 소론학자 중심이다. 실천 강조했다. 주자학의 사실상 종교화를 비판했는데 영향력은 약했다라는 거고 또 한편 영향을 줬던 것이 서학이에요. 서학, 연행사. 연행 뭐였어요? 연행.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과거에 연경의 수도를 행차하고 온 사절단. 반면에 명나라의 사절단은 조천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명칭 차이 있었고 이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만나서 천문학, 역법, 기계 등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오면서 종교였던 천주교, 당시 사람들은 서양의 학문이라고 했던 서학이 같이 묻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양반과 중인층 그리고 수많은 백성층 사이에 천주교 신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학문의 이름으로 점차 종교적인 성향을 띠면서 퍼져나갔던 것이 바로 서학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한국사 때 다시 정확히 나왔던 내용이니까 보도록 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조선 후기 학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은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크게는 두 가지 부류를 나눠요. 하나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또 하나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로 나눕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농업의 중심은 토지였기 때문에 토지 문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요. 토지 문제. 그래서 여기 한 명이 더 빠졌는데 이름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름 넣었거든요. 유수원, 이 정약용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유수원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 다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토지 이렇게 개혁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유수원의 경우에는 균전론이라고 해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잠깐만요. 유수원이 아니라 유형원이네요. 헷갈리네요. 이거였어요. 유형원의 경우에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라고 해서 균전론 이렇게 말하고,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맞게 차등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자 이렇게 주장했고, 성호 이익의 경우에는 한전론이라고 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규정하자라고 주장하고, 정약용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을 공동노동, 여전론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정전제, 토지를 8가구가 9등분하여 하나씩 나눠서 농사짓고 가운데는 함께 경작하여 세금으로 납부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반면 여기 있는 분이 지금 정약용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박지원이에요. 반면 박지원, 박재가, 그리고 사실은 앞에 유수원까지, 아니 더 있군요. 홍대용까지 해서 보통은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를 상공업 중심의 개헌론자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발전시키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얘기가 박지원이 썼던 열하일기. 이 열하가 당시 청나라 황제의 여름궁전이었는데, 이 여름궁전까지 갔다 온 다음에 쓴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수레에 대해서. 무릇 수레라는 것은 하늘이 낸 물건이로되 땅 위를 다니는 물건이다. 하늘이 낸 물건처럼 정말 중요한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선에는 산과 계곡이 많아 수레를 쓰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나라에서 수레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길을 닦지 않는 것이요, 수레만 쓰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일 것이 아닌가? 사방의 넓이가 몇 천리나 되는 나라의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다지도 가난한 까닭은 대체 무엇이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수레가 나라에 다니지 않는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청나라에서 수레를 본 다음에 수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박지원인 거죠. 박재가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와 관련된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공업진흥 중심의 계몽론자들은 성리학자들의 상식을 파괴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박지원 역시도 당시 양반들은 소비를 좀 싫어하고 멸시하고 근검 절약을 우상시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파내지 않으면, 물을 쓰지 않으면, 퍼내지 않으면 물이 마르는 우물인데, 소비도 그와 같다. 사람들이 무언가 물건을 사서 쓰면 장인들이 더 그 물건을 잘 만들어서 보다 발전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발전하지 못한다. 소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박지원, 박재가 가장 대표적인 실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넘어가면 에도 시대 학문. 자, 그럼 기본은 이제 성리학에서 그것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 때는 명청 시대에는 요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중국에서는 양명학으로 처음 나왔고, 명나라 때, 그리고 청나라 때 고증학으로 나왔고, 그리고 공양학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봤고요. 반면 조선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학이 발달하면서 성리학의 힘이 보다 더 커지는 가운데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제두라고 하는 강화도에서 강화학파. 근데 별달리 힘이 없고, 또 실학이 나와요. 실학자 방금 쭉 봤잖아요. 유영원, 이익, 정약용, 그리고 상공업도 발전시키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그런데 힘이 없는 양반들이었어요. 사실 실학이 큰 영향을 끼치기에는 그들의 역할, 지위가 좀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일본의 경우에는 요 성리학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양명학도 등장했다가, 아니다, 아예 옛날로 돌아가자, 공자 맹자가 답이다, 옛고 고학으로 갔다가, 아니다, 우리 일본이 짱이다, 일본을 돌아보자, 국학으로 갔다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서
난학이라는 것도 발달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양명학, 고학, 국학, 난학. 자 보면 먼저 성리학, 에도 시대에 관학으로 채택이 됐다고 했죠. 이 사람이 하야시 라잔이에요. 너무너무 자주 나왔으니까 이제 알겠죠. 기본 그냥 자동으로 나오겠죠. 아 일본의 라잔, 라잔, 하야시 라잔. 일본에서는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처음 받아들였다. 누구를 만나서? 조선 포로 강황을 만나서. 와 성리학 좋은 거구나. 그래서 사서오경에 대한 일본 해석서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 하야시 라잔이라는 제자였고 이 하야시 라잔이 에도 막부의 쇼군 도쿠가와의 눈에 들면서 에도 막부의 사상적 바탕을 주자학, 성리학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관학으로 채택됐는데 사실 잘 자리 맞지 못해요. 조선만큼 성리학이 뿌리 있게 박히진 절대 않아요. 왜냐면 무사계급의 주종관계를 합리화하는 수준으로만 쓰였지 사회 전반적인 지배윤리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전히 신토의 힘 강하고요. 불교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회 현실과 제도 개혁의 실천적 성격을 띠고 있던 양명학에 관심을 갖는 무사들이 생깁니다. 주로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라는 무사들이 공감을 표현했지만 사실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성리학, 주희, 주자가 옛날 사서오경 등등 육경에 대해서 해석, 주석을 달아놓은 건데 이상해. 잘못된 것 같아. 주자가 모든 게 옳은 게 아니잖아? 라고 주장을 생겨요. 그 사람이 이토 진사이 오교 소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안 나와 있길래 넣어놨어요. 특별히. 그래서 약간 파란 글씨로 돼 있죠. 그게 교과서에 없는 거라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토 진사이나 오교 소라이는 공자나 맹자 시대에 순수한 유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17세기 후반에.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이 되면 돌아가다 생각해보니까 야 왜 우리가 중국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 중국 사람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역사, 신화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일본 고유의 고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이 나라에 학문하는 사람들, 국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국학 관련된 책 대일본사라는 책 지금 잠깐 교과서에서 있는 거 그대로 실어놨고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누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천황이 중심이다. 덴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니냐? 막 이런 거 주장해요. 이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고식기전, 고사기전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왕을 지켜서 오랑캐를 몰라낸다라는 조남 양이 운동의 사상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학도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학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아있죠. 두 줄인가요? 자, 난학입니다.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유입된 서양 학문을 난학이라고 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폭을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없어서 또 하나 넣었어요. 이 책, 그림책인데 원래 한자로 되어 있는 옆에 페이지도 있긴 한데 그림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림책이에요. 해체 신선인데 뭘 해체했겠어요? 사람의 신체를 해체한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물론 일본에서 다 해체하고 해부하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스키타 겐파쿠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가 젊은 의사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가사키 왔잖아요. 왜? 나가사키에 인공섬 있잖아. 무역해서 무역하라고 열어준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 학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책 중에 이런 책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과학기술이 유럽이 막 발달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스키타 겐파쿠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번역 의학서인데 이 해체 신서가 번역되고 일본에 퍼져나가면서 학문이 발전합니다. 어떤 학문? 서양 학문이 발전해요. 근데 서양 학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좀 서학이라고 하지 않고 난학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네덜란드 학문이다라고 일본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네덜란드 학문이면 내학, 드학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왜 난학이야? 이게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불란서와 같이 음차된 발음으로 유럽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뭐라 부르냐면 야 너네 어디서 왔어?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덜란드라고 하지 않았대요. 어디서 왔어?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주인 홀란드에서 왔다. 홀란드다 라고 하자 일본 사람들이 뭐? 화란드? 화란? 그래서 화란이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화란이 네덜란드를 뜻하는 말이고 이 화란의 학문 난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상 서양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난학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교과서 121페이지까지 내용이고 122페이지는 그냥 함께 해보기 조사 발표인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요. 넘어가고 123페이지에 있는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동아시아 대표적인 상업도시를 표시한 지도이다. 가에서 마의 도시명을 써보자. 가 난징 옆이거든요. 난징 옆 양저우. 나 여기 상하이거든요. 상하이 옆에 수저우. 양주 소주 기억나죠? 수리름 난징 옆에 양저우. 상하이 옆에 수저우.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난징도 있고 양저우도 있고 수저우도 있구나. 여기에 상공업이 특히 발달했구나. 언제? 명청 시대에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 여기 어디예요? 수도 표시가 돼 있네. 에도. 지금의 도쿄고 라 여기 어디가 여기 원래 일본의 수도였던 교도고 마 해안가에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많이 여행 갔다는 오사카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다음 문화가 발달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을 본문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자. 청나라의 경극, 조선의 탈춤, 일본의 에도 시대 가부키. 이거 뭐 공통적인 청나라 때, 조선 후기 때, 에도 시대 때 발달한 서민 문화죠. 서민 문화는 상품 경제와 시장 등 상업적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은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옥제가 쓴 경운루 지배의 일부고 이익의 성모사설에 써있는 글,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고사기 전에 써있는 글입니다. 가부터 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사서의 주석을 읽고 그 내용을 믿었으며 자라면서 그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거 주석 누가 달았냐면 주자가 달은 거예요. 성리학을 보면서 그 내용을 믿었는데 이상하더래. 나는 이미 육경과 공자 맹자의 말을 깊이 읽고 이것들이 사서의 주석에 있는 말과 비교해 주석이 말하는 심, 이, 성, 도의 뜻이 육경 및 공자 맹자의 말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의가 써놨던 해석서가 사실은 공자 맹자에 대한 이상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해설이 공자 맹자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의심하고 있고 이익은 나라에서는 과거를 통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을 뽑으니 가지만 잡고 근원을 잃어버려 기억은 많지만 지혜는 어두워져 마침내 쓸데없는 학문이 되고 만다. 옛적에 한 가지 경 이상의 밝은 사람을 취한 것은 그 한 경에만 전력하여 이해가 깊고 실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책을 많이 읽으니 가지만 잡고 근원을 잃어버려 지혜는 어두워져 마침내 쓸데없는 학문이 됐다. 옛적에 한 가지만 밝게 한 사람은 전력해서 하면 실용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의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탄생시킨 우리나라 따지면 단군 왕검 정도에 해당하는 환웅에 해당하는 신인데 우주 사이에서 견줄 바 없는 존재로서 크리스트교의 하나님이나 유교의 천명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아주 그냥 우리가 잘났다라고 지금 일본 학자인 모토오리 노리나가 얘기하는 거죠. 아마테라스가 태어난 일본은 만국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그 후손인 덴노 천황은 대군주로서의 지위는 불변하다. 와 완전 이걸 이제 요즘 속된 표현을 국뽕이라고 하는데 국뽕이 막 넘쳐 흐르죠. 국뽕이 넘쳐 흐른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다에 해당하는 학문을 명칭에 써보자. 가는 고증학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걸 막 읽고 증거에 입각해서 밝히는 거 고증학. 나는 실학이죠. 실학. 실용에 도움이 되는
타는 와 국뽕이 차오른다. 국학, 일본 국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문들이 과거 이전 학문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작성해 보면 고증학은 성리학을 비판하고 있죠. 사서의 주석이 그러니까 사서 집주에 써 있는 주의의 의견이 육경이나 공자맹자의 말과 다르다. 잘못됐다. 실학은 성리학 비판하고 있는 거죠. 과거 시험을 위한 학문으로 전락됐다. 쓸데없는 학문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국학은 유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교에 의한 고전 연구가 뭐 우리랑 관계 없는데 우리는 더 뛰어난 게 있는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의 후손이 덴노 천황 짱인데 국뽕 차오른다 1번 고유의 신과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3단원의 마지막이었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다음 4단원부터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사실 동아시아사 근현대사가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라서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